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배워보겠습니다. 교재 284쪽에 해당되네요. 그 밖의 소득공제 첫 번째 개인연금저축공제부터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게 되시면 임직원분들이 2000년 이전에 연금저축을 개인적으로 가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연금저축 중에서도 개인자가 앞에 붙어서 일반 연금저축과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했는지를 서류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국세청에서 출력한 서류는 아예 처음부터 구분이 잘 되어 있죠. 어쨌든 요거는 본인이 가입한 것만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가입하거나 다른 부양가족이 가입한 건 본인이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처럼 이렇게 박정민이라는 근로자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국세청 자료를 별도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때 굳이 체크를 해보자면 가입자 본인께 맞는가, 간혹 와이프 걸 가져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걸러내줘야 되겠고, 개인연금저축이니까 2000년 이전 가입분이 맞는가라는 부분, 혹은 올해 납입한 게 아니라 작년도 납입분을 지금 가져오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납입분은 작년에 이미 받았어야 되는, 소득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크사항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체크해서 통과가 되면 얼마가 소득공제가 되냐면, 올해 저축 납입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최대 72만원까지니까 그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겠죠. 다음 항목을 볼까요? 이제 아주 외진 주제이긴 한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혹시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공제를 지금 보고 있죠. 왜 이걸 볼까 싶지만 과거에 소기업 소상공인이셨던 분이 이걸 가입하셨다가 그만두시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공제부금 납입액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그러한 경우 해당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상공인 공제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면 공제를 반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도 아주 외진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당 근로자가 이제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 여러가지 법정 투자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러한 벤처기업의 투자조합들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출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금액의 10%,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투자한 경우에는 뭐 5천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분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하는 금액을 올해 혹은 선택하는 일과수년도 언제든 2년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여윳돈이 많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통계를 내보면 이걸 투자하고 출자하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약 3,000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700만 근로자 중에 3,000명이니까 이러한 투자를 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연말정산 시즌에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분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지금 배웠던 부분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자 투자 확인서 같은 걸 가져오면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출자 투자일이 꼭 2014년이 아니어도 되겠죠. 아까 2년 이내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2013년이나 12년 걸 지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아마 없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런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박정민이라는 근로자가 지금 끊어온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충 봐도 카드의 종류가 나오게 되겠고 어떠한 곳에서 사용했는지 또는 여기에서 최종으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카드 회사에서 직접 받아오는 비율보다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략하게 끊어오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체크해 볼 것이냐.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는 본인이 사용한 카드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의 카드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비속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요 아래에 보니까 신용카드에서 부양가족 우리가 흔히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생계도 같이 하고 연령도 만족하고 소득도 만족하고 세법상 가족인 그런 사람을 말했었는데 신용카드 공제에 있어서 부양가족은 연령 정도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똑같이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직계비속 중에 21살짜리 대학 다니는 아들이 쓴 카드 어떨까요? 아들 명의의 카드도 소득이 없다면 연령은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 중에 누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 자매는 신용카드에서는 가족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요약하자면 형제자매 명의 카드 영수증 다 버리자. 그리고 20살이 넘었더라도 카드 영수증 허용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범위나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기보다 카드 회사에서 이게 공제 대상인지 공제 제외 대상인지를 다 그 구분 코드를 다 발라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차를 사면서 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공제 제외 대상으로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마트 가서 샀다. 그러면 공제 대상으로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빼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근로 제공기간 동안 사용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를 월별로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 어떤 사람이 7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6월 이전에는 입사, 즉 근로 제공기간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7월 사용분부터 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금액 중에서 6월 이전 걸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근로 제공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 대상자 측면에서 요약해보면 형제 자매 더 디테일하게는 수급자 위탁아동이 카드 사용한 건 아예 안 된다. 다만 일반 기본공제와 달리 연령 요건을 묻지 않는다라는 독특한 점이 좀 있었었고요. 그렇다면 카드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그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카드를 열심히 사용했어요. 세금을 돌려준다 그래서 열심히 사용했는데 그때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카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나머지 디귿, 니을 두 개를 일반 사용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크게 신용카드는 어디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썼느냐, 대중교통을 썼느냐, 일반을 썼느냐라고 나눠볼 수 있겠고 일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걸 썼느냐, 일반 신용카드를 썼느냐. 따라서 그 위에 기억 니은에서는 일반 카드를 썼든 직불카드를 썼든 현금영수증을 썼든 그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일반 마트 가서 쓴 것 중에서는 직불카드를 썼느냐 신용카드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직불카드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체크카드 같은 걸 직불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소득 공제액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먼저 어떤 것이든 필요 없이 전체 합계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고 한다면 전체 합계가 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내 총급여가 예를 들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1억의 25%는 2,500만 원이죠. 그러면 나와 배우자, 아이들, 부모님이 쓴 카드 사용 전체 합계가 2,500만 원은 최소한 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박정민 씨 총급여가 1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분은 카드 사용액 자체가 지금 2,500만 원이 넘지 않죠. 만약에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분은 카드 공제가 1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한 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이름을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했고요. 일단 여기를 통과를 해야 1원이라도 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해놨을까? 먼저 만약에 총 사용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에서 25%인 2,500을 빼면 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그 500만 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과 금액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로 발생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은 뭔데요? 아하, 여기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대중교통에 쓴 게 있으면 먼저 어떻게 쭉쭉 가는데 어쨌든 그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쓴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이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30%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초과 사용 금액을 공제율을 이제 정해 놓는 건데 무조건 30%가 아니라 사용액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 위에서 어디에 썼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박정민이라는 사람은 알고 봤더니 대중교통에서 200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일반 마트 가서 썼더라. 일반 마트 가서 쓴 게 직불카드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카드로 썼더라. 그렇다면 그 500만 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 200만 원, 직불카드 200만 원, 일반 신용카드 100만 원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초과 사용금액 500만 원은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주는 거죠. 아까 대중교통 200이라고 했으므로 200의 30%, 직불카드를 200이라고 했으므로 200의 30%, 일반 신용카드를 100이라고 했으므로 100의 15%.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있었고 직불카드 등이 있었고 일반 카드,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의 총급여는 1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총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썼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의 구성비가 대중교통에서 200만 원, 직불카드 200만 원, 나머지가 신용카드였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400을 빼니까 2,600만 원 이렇게 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합계를 내주자면 이렇게 3천만 원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천만 원을 쓴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최저 사용 금액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최저 사용 금액은 내 총급여의 25%라고 했어요. 그러면 2,500만 원을 넘느냐 물었더니 넘어요. 오케이. 얼마가 넘어요? 초과 사용액이 나오죠. 초과 사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 하니 전체 중에서 2,500을 뺀 금액 여기에 되죠. 그러면 이 초과 사용액 구성비를 우리가 따져봐야 여기에서 각각의 율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위에 있는 것부터 얘는 30%를 공제해주고 30% 공제해주고 또 30% 나머지는 15%를 공제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초과 사용액을 500만원을 여기에서 한번 쭉 따져보죠. 위에부터 썼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전통시장은 빵원이라고 했고 대중교통 200만원 썼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00만원이 다 찰 때까지. 그렇죠? 직불카드 200만원 썼다고 했고 나머지가 일반 신용카드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위에 있는 거를 다 빼면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초과 사용액을 분배한 건데 배분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을 해보면 이제 초과 사용액 곱하기 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공제 대상 금액이 135만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왔으면 한도를 또 결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한도는 기본 한도라는 게 있고 추가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한도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니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내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값까지만 해준다. 그러면 기본 한도를 보니까 미니멈이 되겠죠. 미니멈. 내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값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카드를 10억을 써도 카드 공제는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30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언론 보도에 보면 카드 공제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나와 있는데 실상 연말연산 때 공제받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한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게 135만원이 이렇게 전액 다 소득공제가 되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한도라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추가 한도는 만약에 이게 300을 넘어섰다. 기본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넘어선 금액 중에서 혹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 있으면 바로 추가로 더 얼마간씩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전통시장에서 한 1000만원을 썼어요. 대중교통에서 한 1000만원을 썼다고 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초과 사용액이 23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초과 사용액 2300만원의 구성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처음에 전통시장에서 먼저 쓴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 쓴 게 되겠고 나머지 직불카드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가 1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아까 똑같이 공제 대상 금액을 각각 300만원씩 30%, 15% 하면 675만원이나 나와버려서 어때요? 기본 한도를 훨씬 넘어서 버리죠. 그러면 이 기본 한도를 넘어선 금액이 얼마냐 하니 675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그러면 이 375만원을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가? 라고 묻는 게 추가 한도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기본 한도액과 전통시장 공제액과 100만원 중 적은 값, 그 다음에 기본 한도 초과액과 전통시장을 뺀 나머지, 기본 한도 초과액 중에서 전통시장을 뺀 나머지와 대중교통과 100만원 중 적은 값,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추가 한도를 설정한다는 거죠. 뭔 잡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375만원 나 억울하다. 카드 많이 썼는데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래서 많이 썼는데 나 억울하다. 이거 좀 더 받고 싶다. 근데 300에서 잘렸다. 그러면 잘려나간 나머지 금액을 좀 더 받고 싶다. 추가 한도는 없나? 라고 묻는 것이죠. 있다. 뭐를 해준다? 바로 이 추가 한도 요놈을 테스트해보자. 얼마까지? 100만원까지 는 추가로 더해주겠다. 대신에 요놈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진짜 쓴 게 있는지 보고 테스트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통시장 공제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통시장 공제액 요거를 있는지 보고 추가로 더 해주겠다라는 거죠.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100만원이 추가로 한도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375만원 중에 이제 100만원은 구제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아직 구제 못 받았던 275만원이 있네요. 얘는 또 없느냐? 얘도 해주겠다. 뭐를? 바로 요 275만원 중에 100만원까지는 더 해주겠다. 뭐를? 어떤 조건으로? 대중교통을 추가로 탔다는 조건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 보자. 봤더니 진짜로 공제대상 금액이 한 300만원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100만원을 더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한도가 토탈 200만원이 돼서 전체 공제 금액은 최종 공제 금액은 대상액이 675만원인데 한도가 500만원이므로 결국은 500만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소 좀 어렵죠? 맞아요. 신용카드 공제 로직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산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진 않습니다. 전산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로직을 모를 때에는 전산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산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이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장악하시고 임직원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로직단까지도 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금액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산을 해봄으로써 꼭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 같은 것은 이제 신용카드 공제 받고자 내 사용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사용액까지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해서 뒤에다가 각 사람별 영수증을 적어서 제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밖에 공제 이제 또 외진 주제이긴 한데 신용카드 공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주 조합 소득 공제 쪽으로 가서 보면 각 어떤 회사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죠. 어쩌면 임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때 그때에 조합원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때 출자한 금액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임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걸 반영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끝까지 고용을 유지하면서까지 그 방책으로 임금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했다면 그 삭감된 임금의 50%를 그 해당 근로자들마다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건은 중소기업에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 임금이 삭감된 직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 상환액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참 우리가 이렇게 실무할 때 난감한 사안인데 어쨌든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되 목돈 안 드는 전세에 관련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자 상환을 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자 본인이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를 보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집주인이 어떤 근로자한테 자기의 집을 임대를 해주면서 근로자분들이 대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집주인이 담보를 서주고 대출을 도와줬을 때 그때 전세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차입금의 이자를
이제 그 세입자 임차인이 갚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집 주인이 세입자가 갚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그렇게 위해서 뭐 대출을 열심히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상에서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져온다면 이자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올해 신설된 공제 중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실무에서는 소장펀드라고 합니다. 보통 소득공제 대상 장기집합투자증권 그래서 짧게 소장펀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대상자가 여기 요건에서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즉 부양가족 것은 안되고 본인의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되 여기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또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안되고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죠. 다만 대상자를 보면 또 아래쪽에서 가서 보면 아래쪽에서 보니까 장기집합투자증권의 저축의 범위에서 요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가입 당시에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우리도 참고삼아 보면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작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급이 낮은 신입사원들 위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게 돼서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되게 반겼다가 나중에는 좀 안타깝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러한 서류를 가져오면 납입액의 40%를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꽤 많을 텐데 포인트는 부양가족과 안됩니다. 본인 것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5천만 원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서류는 어디서 띄나요?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보건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기타 소득공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소득공제들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종합한도라는 것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소득공제의 합계에 대해서 한도를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도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데 어쨌든 토탈에서 2,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그 소득공제는 못 해주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죠. 뭐를 대상으로 그러느냐? 여기 X표 쳐진 거 말고 동그라미 쳐진 것들의 합계가 2,500이 넘어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최대 500만 원까지 되고 막 이것저것 공제를 합쳤더니 2,500만 원이 넘어섰다. 그렇다 그러면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2,500만 원 초과 금액이라는 표시가 나온 분들은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 소득공제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